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이제 곧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데요. 이 새로운 국회 출범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입법 성과와 20대 국회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있는 새범죄산책 상임위를 가다.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오늘 함께할 곳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택, 건설, 수자원, 그리고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곳이 국토위인데요. 그럼 국토교통위원회로 함께 가보시죠.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의원 수가 31명으로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데요. 이는 저희 업무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위원회는 법률안 수도 많은 편인데요. 19대 국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총 1691건으로 16개 상임위 중 세 번째로 많고 처리된 법률안은 98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내실 있는 법률로 거듭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고상근 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주 상쾌하고 황사도 없고 해서 네. 참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토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먼저 국토위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법률의 양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저희가 도로나 항공, 철도, 수자원 같은 그런 필수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건설이라든가 물류, 교통 이런 분야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19대 국회 때 그 실적을 보면 여러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1000여 건의 법률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전문위원으로서의 보람된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법안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수정안에 반영이 되고 그 수정된 내용이 나중에 시행이 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좋은 이렇게 호응을 얻었을 때 제 나름대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위가 다뤘던 법률들은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국토위의 19대 국회 성과를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가 그 주요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토위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총 1691건. 그중 985건을 처리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3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담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명시하고 주거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한 주거기본법,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주 마오나 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 안전대책을 마련한 건축법이 통과됐으며 2014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한 땅콩 회항 방지법도 통과됐다. 그 밖에도 싱크홀 방지법, 택시발전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동주택 관리법 등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네, 19대 국토위를 통과한 법률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서요. 어떤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분야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한 또 주택 시장의 정상화라든가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19대에서 저희 위원회의 실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일단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상에 걸린 주거권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민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네. 이른바 뉴스테이법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먼저 주거기본법을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새롭게 제정된 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3법 제정 과정에서 네. 그 여야간의 어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기본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고 작년 5월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는요, 옆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주거기본법 어떤 법률인가요? 헌법 정신을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그런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권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과 기본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주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도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어떤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라든가 주거복지센터 운영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주거권 보장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이요, 앞으로 다른 주거 관련 법들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된 거고 이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 목표, 원칙들을 여기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그런 주택 정책들이 동법의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주택 정책의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거기본법 아래에서요,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특히나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이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주택 임대 시장이 지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가파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서민층의 주거 부담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이 거의 없는 겁니다.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도 없고 그러니까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은 없었나요? 네, 그래서 19대 때 그 뉴스테이법이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런 민간 임대주택법은 있었는데요. 그 법률 제명은 임대주택법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19대 국회에서 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아, 이게 예. 소위 말하는 뉴스테이법입니다. 그러면 네. 그 뉴스테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새로운 임대 방식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연 상승률이 5% 이하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그럼 그러한 뉴스테이 제도를 지원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이 말씀하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이제 그런 변화의 모습이 더 많이 익혀지는데 주택에 대한 인식이 지금 소유에서 또는 주거 개념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걸 또 많이 짓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 부분을 보면 그 민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을 예. 5년 또는 10년에서 4년 또는 8년으로 이렇게 단축을 시켜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뉴스테이 사업자가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같은 그런 공공 택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센티브 부여한 거고요. 규제 완화 부분 쪽에서는 어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제도라고 해서 요걸 도입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 시켜줬습니다. 예. 그리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기존의 도시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예. 어떤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나 예. 어떤 청약 경쟁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주택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건축 분야를 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이 있었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이라든가 판교에서 그 네. 환풍구 추락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실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했는데 참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어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취지로 그 개정된 건축법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건축법은 올해 1월에 통과가 됐어요. 아직 시행 전이라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부터 감리 시공 이 모든 건축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행위하고 잘못된 건 관행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떤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또 불량 건축 자재 생산 및 유통 근절을 위해서 건축 자재 그 제조 공장이라든가 유통 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예. 근데 초고층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롯데월드 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는 구조 안전하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그것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이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법 위반할 경우에 과징금이라든가 벌금의 규모를 10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자재에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꼼꼼한 내용들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의 또 주거,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위가 또 국토교통위원회잖아요. 네. 이번에는 교통 분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법률들이 있었죠? 일단 여기서 땅콩 회항 방지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콩 회항 방지법이라고 하셨는데 2014년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사건으로 촉발이 됐던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항공보안법이고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우리 조현아 전 부사장께서 네.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 네.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시고 예. 비행기를 되돌려서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하신 네, 사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워낙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건 직후에 기내에서 그 소란 피우고 하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분출이 됐었고 어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땅콩 모양 사건이 단순한 갑질 논란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 기내 소란 행위로 봤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동안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았었던 건가요? 그런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 인도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이미지나 그런 고객 서비스를 고려해서 네.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항공보안법이 그때 개정이 되면서 기장이나 승무원 등은 이 기내에서 이렇게 소란 행위를 피우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관서에 인도하도록 이렇게 명문을 했습니다. 승무원이나 기장이 그 경찰의 불법 행위들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서의 이런 소란 행위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화됐나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어떤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이제 방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었죠. 네. 그거를 이제 징역형을 도입을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항 중인 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 행위를 하거나 술 먹고 약물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네. 벌칙을 상향 조정을 해서 벌칙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 법률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뭐 기내 소란 행위 같은 불민스러운 사건들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토위의 19대 입법 성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택 분야의 과제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전월세 가격.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이 4억 원을 돌파했고 국민들이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 만큼 주거 불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지금 월급의 반이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내 집이 없는 서름에 조금 마음이 답답할 때나 이런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년층과 장년층 등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빈집 정비 등 부심을 재정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시정비 사업. 그러나 2012년 정비 사업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사업 절차와 시행 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분쟁이 잦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주택 분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일 것도 같은데요. 서민 주거 안정 대책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네, 20대 그 총선 과정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예. 어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예. 어떤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사위하고 이제 국토위가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를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 두 가지 사항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런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또 임대주택 관리 효율화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관련 공공기관 또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요.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나요? 이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실제로 또 야당의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는 이 법안과 함께 어떤 주택도시기금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서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그다음에 또 그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투입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주로 이제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하는데 필연적으로 그 해당 공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게 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해서 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그런 대책도 병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분야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네. 이 법률의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 개정안인데요. 네. 이게 왜 전부 개정안이냐면은 현행법상 정비 사업의 종류가 2003년 법 제정 당시 4가지였습니다. 네. 4가지였었는데 2012년에 가로주택 사업이랑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6가지로 늘었거든요. 그 조문 또한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네. 법 체계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그런 정비 사업은 서로 통폐합을 통해서 이 복잡한 정비 사업 체계를 좀 간편할 필요가 있고요. 조문도 좀 정비를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또 서로 다른 법률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통합이 되면 혼란도 생길 것 같은데요. 또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어떤 건축물의 공급 문제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문제, 통합에 따른 정비 사업의 혼란,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거 환경 정비의 경우에는요, 사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익성 문제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성이 낮아서 대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이제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유인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체계를 마련해 주면 소규모 정비 사업 또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통 분야의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법안들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2,098만 대, 국민 2.5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하지만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의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판 레몬법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됐었던 폭스바겐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법은 어떻게 논의가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사태가 있기 전에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리콜을 해주는 거죠. 그런 늑장 리콜이 상당히 만연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데 그 부과액이 상당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 것이 폭스바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식 법명은 자동차 관리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럼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자동차 회사가 위반한 경우에 전에는 10억 원 한도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100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네. 매출액의 1%를 부과할 수 있도록 10배로 올렸네요. 예, 10배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그 리콜 결함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리콜을 하도록 그것도 강제했고요. 그 즉시 안 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도 없애고요. 그다음에 늑장 리콜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제 배상 책임은 있었던 건데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거죠. 소비자가 질 필요 없이 회사 측에서 네. 나는 늑장 리콜 안 했다. 네.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을 높인 것만으로는 여전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레몬법을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레몬법의 유래를 보면 당시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신선한 오렌지인 줄 알고 사갔는데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그런 조금 다소 좀 상한 그런 레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실제로도 19대 국회에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또 자동차의 어떤 주요 장치나 부품에 중대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리콜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아예 그냥 교환을 해주거나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을 해주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거쳐야 할까요? 사실 자동차 회사뿐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 판매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포함해서 입법 과정에서 어떤 간담회 공청회들을 거쳐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낙에 이게 어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큰 환경 변화이기 때문에 이 교환 환불 요건이나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또 외국 입법료라든가 우리 또 사정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도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잖아요. 네. 소비자들의 권익이 최우선시되는 입법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입법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면요,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요. 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또 전문위원으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네. 어떤 물 관련된 수자원이라든가 도로, 교통, 물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철도, 네. 또 뭐 항공 이런 민생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우리 20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민생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위원회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위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뭐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과 가깝지 않은 게 없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넘치는 입법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상문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새법률 산책 상임위를 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